1장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라. 1871년 봄 한 젊은이가 책을 읽다가 자신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문장을 발견하게 되었다. 몬트리올 종합병원 의대생이었던 그는 의사 자격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어디에서 경력을 쌓아야 할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지를 걱정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읽은 한 문장이 그를 당대 가장 유명한 의사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세계적으로 이름난 존스 홉킨스 의대를 세웠고 대영제국 의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직위인 옥스퍼드 대학교 흠정 교수가 되었다. 기사자기도 받았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삶을 정리하고 기념하기 위해 출간된 2권의 전기는 무려 1466쪽에 달할 정도였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 오슬러 경이다. 1871년에 그가 읽었던 평생을 걱정 없이 살도록 만들어주었던 그 문장은 토머스 칼라일이 한 말이었다. 우리는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보려 하지 말고 눈앞에 분명히 놓여 있는 것을 행해야 한다. 42년 뒤 튤립이 피어나는 따사로운 봄날 밤, 윌리엄 오슬러 경은 예일 대학교 캠퍼스에서 학생들에게 강연을 했다. 그는 여러분은 4개 대학에서 가르쳤고 베스트셀러 저자인 제가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친한 친구들은 제 두뇌가 평범하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그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자신이 오늘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온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일 대학교 강연이 있기 몇 달 전, 그는 대형 여객선을 타고 대서양을 횡단했다. 선장이 선교에 서서 버튼을 누르자 철커덩 하는 소리와 함께 배의 각 부분이 순식간에 격리되어 방수 구역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학생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그 커다란 여객선보다 훌륭한 존재입니다. 앞으로 긴 항해를 하게 될 겁니다. 안전하게 항해하려면 여러분의 삶을 잘 통제해서 어제와 내일을 차단하는 오늘의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차단벽이 잘 작동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버튼을 누르고 들어보세요. 삶의 모든 단계에서 철문이 과거를 잘 차단해주고 있습니까? 죽어버린 과거와 완벽하게 단절되어 있나요? 또 다른 버튼을 누르고 이번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내일, 다시 말해 미래를 차단해 버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안전합니다. 과거를 차단하세요. 죽은 과거는 스스로를 묻게 내버려 두십시오. 어리석은 자들의 죽음을 향한 길을 밝혀줄 뿐인 어제를 차단하십시오. 어제의 짐에 내일의 짐까지 더해서 오늘 지고 가면 아무리 튼튼한 사람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래도 차단하세요. 진정한 미래는 바로 오늘입니다. 내일이라는 날은 영원히 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할 날은 바로 지금입니다.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에는 에너지 낭비와 정신적 스트레스, 신경과민이 뒤따를 뿐입니다. 뱃머리와 고물에 있는, 다시 말해 앞과 뒤에 있는 철판들을 내리고 과거와 미래를 차단하세요. 이렇게 차단된 공간에서 살아가는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세요. 그가 내일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것일까? 아니다. 그는 내일을 맞이하는 최선의 방법이 지성과 열정을 집중해 오늘 해야 할 일을 잘하는 데 있다고 간주한다. 그것이야말로 미래를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윌리엄 오슬러 경은 주기도문에 나오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라고 충고했다. 이 기도가 오늘 필요한 양식만을 바란다는 점에 주목하라. 어제 먹지 않아서 상한 빵을 불평하지 않았다. 하느님, 요즘 날이 가물어 밀농사를 망칠 지경인데 또 가뭄이 온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내년 가을에 빵을 먹을 수나 있을까요? 만약 내가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끼니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라는 식으로 기도하지도 않는다. 주기도문은 그저 오늘의 양식만을 구하라고 가르친다. 오늘의 빵이 우리가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빵이기 때문이다. 먼 옛날, 이름 없는 철학자가 땅이 척박해서 사람들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지역을 방문했다. 하루는 그가 산 위에서 많은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었다. 이 가르침은 동서고금을 막론하여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으며 오랫동안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많은 사람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거부해왔다.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따르기도 힘들고 동양의 신비주의에서 나온 말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말한다. 나는 내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을 들어야만 한다. 노년을 대비해 저축을 해야만 한다. 남들보다 앞서려면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야만 한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사실 300년 전 영국의 제임스 1세가 통치하던 시절에 번역된 예수의 말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의미와는 사뭇 달랐다. 300년 전 생각한다는 말은 염려한다는 의미에 더 가까웠다. 오늘날의 성경은 이 말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좀 더 정확하게 옮겼다. 당연히 내일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세심하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걱정해서는 안 된다. 전쟁 중에 군 지휘관들은 내일을 계획한다. 하지만 걱정할 만한 여유는 없다. 미 해군 제독이었던 어니스트 킹 제독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최정예 병사들에게 최상의 장비를 지급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임무를 부여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가라앉은 배를 끄집어 올릴 순 없다. 침몰한 배를 구할 수도 없다. 어제의 문제를 안타까워하기보다는 내일의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시간을 지혜롭게 쓰는 방법이다. 게다가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면 몸이 배겨내지 못할 것이다. 전쟁 중이건 아니건 간에 지혜로운 생각과 어리석은 생각의 가장 큰 차이는 이것이다. 지혜로운 생각은 인과관계를 따져 논리적이고 건설적인 계획으로 이어지지만 어리석은 생각은 긴장과 신경쇠약으로 귀결될 뿐이다. 최근 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신문으로 손꼽히는 뉴욕타임스의 발행인 아서 헤이스 설즈버거를 인터뷰했다. 그는 유럽이 제2차 세계대전의 화염에 휩싸였을 때 너무나 놀랐고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잠도 이루지 못할 지경이었다고 했다. 그는 어느 한밤중에 일어나 캔버스와 물감을 꺼내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그렸다. 그림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지만 걱정을 떨치기 위해 자화상을 그린 것이다. 설즈버거는 한 걸음씩 나를 인도하소서라는 찬송가 구절을 좌우명으로 삼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걱정을 떨쳐버리고 평안을 얻을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빛 대신 주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나를 인도하소서. 비슷한 시기 유럽 어딘가에서 복무 중이었던 한 젊은이도 같은 교훈을 얻었다. 그는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뉴컴가 5716번지에 살던 테드 벤저민이었는데 워낙 걱정이 심한 나머지 전쟁 피로증을 심하게 앓았다. 그는 당시의 상태를 이렇게 적었다. 1945년 4월 걱정이 태산이라 결국 병에 걸리고 말았다. 의사들은 경련성 횡행결장이라고 진단했는데 통증이 무척 심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몸이 다 망가졌을 것이다. 나는 탈진한 상태였다.
94 보병사단의 병적 기록과 부사관인데 업무는 전쟁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거나 병원에 후송된 부상자들에 대한 기록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이었다. 치열한 전투 끝에 사망해서 서둘러 매장한 연합군과 적군인 추축군의 시신을 발굴하는 일도 도왔다. 전사자들의 개인 소지품을 수습해서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할 부모나 가까운 친척에게 보내는 일도 내 임무였다. 혹시라도 어이없고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했다. 맡겨진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에 시달렸다. 전쟁에서 살아남아 이제 생후 6개월이 된 아들, 아직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하나뿐인 자식을 품에 안아볼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이렇게 걱정도 많고 일에 치이다 보니 정신줄을 놓다시피 하고 체중도 15kg이나 줄었다. 두 손은 뼈와 가죽만 앙상했다. 어쩌면 폐인이 되어 집에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몹시 두려웠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훌쩍였다. 혼자 있을 때마다 눈물을 줄줄 흘렸다. 벌지 전투 직후에는 시도 때도 없이 울어서 다시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결국 나는 육군 병원에 입원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군의관의 한마디가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는 내 몸을 샅샅이 살펴보더니 병의 원인이 마음에 있다고 진단했다. 테드, 자네 삶을 모래시계라고 생각해보게. 위쪽에 수많은 모래알이 가운데의 잘록한 관을 통해서 천천히 고르게 떨어진다네. 그 좁은 관으로 더 많은 모래알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결국 모래시계를 망가뜨리고 말겠지. 자네나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바로 이 모래시계와 같다네.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해야 할 일이 수없이 많아. 우리는 그 일을 그날 다 해치워야 한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해야 할 일을 모래알이 좁은 관을 통과하는 것처럼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고르게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와 정신은 망가지기 마련이야. 잊지 못할 그날 이후로 나는 군의관에게 배운 인생관을 실천에 옮겨왔다. 한 번에 모래알 하나, 한 번에 하나의 일. 그의 조언은 전쟁을 치르는 동안 나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탱해 주었다. 직장에서 지금처럼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도 다 그의 조언 덕분이다. 나는 지금 볼티모어 상업신용회사의 재고관리 사무원으로 일한다. 일을 하면서 전쟁 때와 꼭 같은 문제를 마주한다. 한 번에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고 시간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재고는 바닥을 보이는데 새로운 물건을 관리하고 재고 정리 방식도 달라지고 주소도 바뀌었으며 지점을 열거나 폐쇄하는 등 신경 쓸 일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긴장하고 초조해하는 대신 군의관의 조언을 떠올린다. 한 번에 모래알 하나, 한 번에 하나의 일을 말이다. 이 말을 되뇌면서 효율적으로 맡은 일을 해냈고 전쟁터에서 나를 거의 망가뜨릴 뻔한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다시 겪지 않게 되었다. 오늘날 병원 침상의 절반을 정신적 정서적 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참으로 끔찍한 현실이다. 이들은 많든 적든 어제와 두려운 내일이라는 부담감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들이 예수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나 윌리엄 오슬러경의 오늘을 살라라는 가르침을 유념한다면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면서 거리를 활보할 것이다. 우리는 두 영원이라는 시간이 만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히 지속되며 쌓여만 가는 과거여, 다른 하나는 기록된 시간 바로 다음을 계속해서 맞물려 이어지는 미래다. 우리는 이 둘 중 어느 곳에서도 살 수 없다. 찰나의 시간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애쓰면서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고 있다. 앞으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을 사는데 만족하기로 하자. 그 시간은 지금부터 잠들 때까지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는 이렇게 말했다.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밤이 오기 전까지라면 견딜 수 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누구나 하루 동안은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해가 질 때까지 다정한 태도로 인내하고 사랑하며 순수하게 살 수 있다. 우리의 삶에서 의미 있는 부분은 그게 전부다. 그렇다. 이것이 삶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전부다. 미시간주 세기노 코트가 115번지에 사는 이디스 실즈 부인은 누구나 잠들 때까지, 즉 하루 동안은 견뎌낼 수 있다는 교훈을 얻기 전 절망에 빠져 자살 문턱까지 갔다. 다음은 그녀의 이야기다. 1937년 남편을 잃고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돈 한 푼 없었지요. 예전에 저는 캔자스시티 로치 파울러 컴퍼니에서 일했는데 제 고용주였던 레온 로치 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다행히 복직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시골과 도시의 교육위원회에 책을 판매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 남편이 병을 앓는 바람에 제 차를 팔고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끌어모아 중고차를 할부로 산 다음 다시 책을 팔러 다녔습니다. 돌아다니며 책을 팔면 우울증도 좀 나아지려나 하고 기대했지만 혼자 차를 몰고 다니며 밥도 혼자 먹어야 하는 생활은 무척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몇몇 지역에서는 실적이 보잘것없어서 몇 푼 안 되는 중고차 할부금조차 내기 힘든 지경이었습니다. 1938년 봄 미주리주 베르사유에서 일을 마치는 참이었습니다. 학교들은 재정이 부족했고 오가는 길은 몹시 험했습니다. 어찌나 외롭고 낙심천만하던지 자살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공은 다른 사람 이야기로 느껴졌고 살아야 할 목적도 잃어버렸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일상과 마주하기가 무척 두려웠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두려웠어요. 할부금을 내지 못할까봐, 방세를 내지 못할까봐, 먹을 게 부족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건강은 나빠지는데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두려웠습니다. 자살하지 못한 이유는 여동생에게 슬픔을 안겨주기 싫어서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장례 비용조차 남기지 못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기사를 한 편 읽었는데 그 글이 저를 절망의 늪에서 건져냈고 제게 다시 살아야겠다는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와닿는 한 문장을 영원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직하며 살아갈 겁니다. 바로 현명한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삶이다였지요. 저는 그 문장을 타이핑해서 운전 중 아무 때나 볼 수 있도록 자동차 유리창에 붙여두었습니다. 한 번에 하루씩만 산다면 그리 어려울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를 잊고 내일은 생각하지 않는 법을 배웠죠. 매일 아침 저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삶이다. 이렇게 외로움과 가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어요. 지금은 제법 성공한 편이고 무척 행복할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열의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죠. 삶이 제게 어떤 고통을 주더라도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아요. 이제는 한 번에 하루씩만 살 수 있거든요. 현명한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삶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다음 시를 읽어보자. 행복한 사람, 홀로 행복한 사람은 오늘을 나의 것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 굳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내일이 최악의 날이더라도 나는 오늘을 살겠노라. 현대시처럼 보이는가? 하지만 이 시는 예수가 태어나기 30년 전에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가 쓴 것이다. 인간의 본성과 관련하여 가장 비극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에게 삶을 미루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오늘 창밖에 핀 장미를 감상하려 들지 않고 대신 눈으로 볼 수도 없을 만큼 먼 곳에 있는 마법의 장미 정원을 꿈꾼다.
우리는 왜 그토록 어리석을까? 스티븐 리콕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생이란 얼마나 희한한가. 아이들은 내가 더 크면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말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지금보다 자란 다음에는 내가 어른이 되면이라고 한다. 어른이 되고 나서는 결혼을 하면이고, 결혼한 다음에는 은퇴하면으로 생각이 바뀐다. 그리고 은퇴할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이 지나쳐온 풍경을 되돌아본다. 차가운 바람만이 풍경을 휘감고 지나간다. 그는 모든 것을 놓치고 모든 것을 잃었다. 우리는 너무도 늦게야 인생이란 살아가는 데 있으며 매일 매 시간의 연속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디트로이트 출신 고 에드워드 에번스는 지나친 걱정으로 죽음의 기로에 섰을 때 비로소 인생이란 살아가는 데 있으며 매일 매 시간의 연속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가난한 집에서 자란 그는 처음에 신문을 팔아 돈을 벌었고 그 다음에는 상점에서 일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7명이나 되자 도서관, 사서, 보조일을 구했다. 보수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만두기가 두려웠다. 8년이 지나서야 마침내 용기를 내어 사업을 시작했다. $55를 빌려 시작한 사업은 연간 $20,000의 수익을 올리며 성장 일로를 걸었다. 하지만 그때 된서리를 맞았다. 모든 작물을 꽁꽁 얼려버리는 한파처럼 무시무시한 타격이었다. 친구의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그만 파산한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돈을 맡겨둔 은행이 파산했다. 에번스는 전 재산을 잃고도 모자라 $16,000의 빚까지 덮어쓰게 되었다.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저는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희한한 병에 걸렸죠. 걱정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닌 걱정만으로 병이 난 거예요. 하루는 길을 가다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이 침대 신세를 지게 되었고 몸에서는 열이 펄펄 끓었습니다. 화병이 치밀어 올라 누워있는 것마저 고통스러웠죠. 몸은 매일같이 쇠약해졌고 결국 앞으로 2주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선고를 들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저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자리에 누워 삶이 끝나기만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 애를 쓰거나 걱정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편한 마음으로 잠을 잤습니다. 몇 주간은 한 번에 2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었지만 이제 크고 작은 문제가 저와 함께 사라져가는 마당이라 아이처럼 편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로가 풀리고 식욕이 돌아왔습니다. 살도 찌기 시작했죠. 몇 주가 지나자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주 후에는 밥벌이를 시작할 수도 있었죠. 자동차를 선적할 때 바퀴를 고정시키는 블록을 판매하는 일이었습니다. 전에는 연간 $20,000를 벌었지만 이제는 한 주에 $30를 버는 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했습니다. 이미 큰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말자. 과거에 일어난 일을 후회하지 말고 더 이상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자. 나의 모든 시간, 에너지, 열의를 오직 블록 판매에 집중하자. 그 뒤로 에번스가 하는 일은 빠르게 성장했다. 몇 년도 되지 않아 그는 자신의 이름을 붙인 에번스 프로덕트 컴퍼니의 사장이 되었고 그의 회사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다. 그가 1945년에 사망했을 때 그는 미국에서 가장 진취적인 경영인 중 한 명으로 평가받았다. 당신이 그린랜드에 간다면 그의 이름을 딴 에번스 필드 공항을 이용할지도 모른다. 걱정이 바보 같은 짓임을 깨닫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자 이토록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사업에서나 삶에서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예수가 태어나기 500년 전에 살았던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법칙만 빼고. 그는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라는 말도 했다. 강은 매 순간 변한다. 강물에 발을 담그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삶은 끝없는 변화의 연속이다.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오늘뿐이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매번 달라지며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미래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쓰느라 오늘을 살아가는 아름다움을 훼손해서야 되겠는가? 고대 로마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우리에게 중요한 말을 해주었다. 2단어로 이루어진 말이다. 카르페 디엠. 오늘을 즐기라 혹은 오늘을 붙잡으라로 번역할 수 있다. 그렇다. 오늘을 붙잡고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이는 로엘 토머스의 인생관이기도 했다. 얼마 전 나는 그의 농장에서 주말을 보냈다. 그는 성경의 시편 118편에 나오는 구절을 액자로 만들어 벽에 걸어두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존 러시키는 책상 위에 오늘이라는 단어가 새겨진 돌멩이를 올려놓았다고 한다. 나는 책상에 돌을 올려놓는 대신 아침에 면도를 할 때마다 보는 거울에 시 한 편을 붙여놓았다. 인도의 유명한 극작가 칼리다사가 쓴 시다. 윌리엄 오슬러경의 책상 위에도 이 시가 놓여 있다고 한다. 새벽에 바치는 인사. 오늘을 잘 살피라. 오늘이 바로 인생이요. 인생 중의 인생이라. 그 짧은 순간에 당신이라는 존재의 진실과 실체가 성장의 축복과 행위의 아름다움과 성취의 영광이 모두 담겨 있다. 어제는 꿈일 뿐이요. 내일은 환상에 불과하나 오늘을 잘 살면 어제는 행복한 꿈이 되고 내일은 희망찬 환상이 된다. 그러니 오늘을 잘 살피라. 이것이 새벽에 바치는 인사. 그렇다면 걱정에 관해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사실은 무엇일까? 걱정을 없애고 싶다면 윌리엄 오슬러경이 말한 대로 행하라. 걱정에 대해 알아야 할 기본 지식 1. 과거와 미래를 철문으로 닫아버리고 오늘이라는 방수 구역 안에서 살아가라.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적어보라.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현재에서 살아가기를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눈으로 볼 수도 없을 만큼 먼 곳에 있는 마법의 장미 정원을 고대하는 것은 아닌가? 과거에 일어난 일, 이미 끝나버린 일에 대한 후회 때문에 현재를 억울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을 붙잡고 24시간을 최대한 이용하리라 결심하는가?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더 많은 것을 얻게 될까? 언제부터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 다음 주? 내일? 아니면 오늘? 4장, 100만 달러보다 가치 있는 것. 해럴드 에벗을 안 지는 꽤 오래되었다. 그는 미주리주 웹시티 사우스 메디슨 에버뉴 120번지에 산다. 한때 그는 내 강좌의 매니저였다. 한 번은 둘이 캔자스시티에서 만나 그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미주리주 벨턴의 내 농장까지 간 적이 있다. 가는 동안 나는 그에게 어떻게 하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는 결코 잊지 못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원래 저는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1934년 어느 봄날 웹시티 웨스트 도트가를 걷다가 어떤 장면을 목격한 순간부터 모든 걱정이 사라졌죠. 불과 10초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이전 10년 동안 배운 것보다 더 많은 지혜를 깨우쳤답니다. 저는 2년간 식료품점을 운영하면서 저축한 돈을 다 까먹고 빚까지 떠안게 되었어요. 7년 동안 빚을 갚아야 할 처지였습니다. 토요일에 가게 문을 닫고
캔자스시티에서 일거리라도 찾을 작정으로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가던 참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인생의 패배자처럼 걷고 있었어요. 의욕이나 확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길 저편에 다리가 없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롤러스케이트 바퀴를 단 작은 널빤지에 앉아 양손에 쥔 나뭇가지로 땅을 밀면서 이동했어요. 막 길을 건넌 다음 인도로 올라오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죠. 그가 널빤지를 기울이는 순간 저는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활기차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지요. 그 순간 내가 얼마나 큰 부자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제게는 두 다리가 있고 걸을 수도 있거든요. 자기 연민에 빠져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다리가 없는 저 사람도 행복하고 쾌활하며 자신감에 차 있는데 두 다리 멀쩡한 제가 그럴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은행에서 100달러만 빌릴 생각이었지만 이제 200달러를 요청할 용기가 생기더군요. 처음에는 캔자스시티로 가서 일자리를 구해보겠다고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캔자스시티로 가서 일자리를 구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대출을 받았고 일자리도 구했습니다. 저는 욕실 거울에 이렇게 붙여놓고 매일 아침 면도할 때마다 읽습니다. 나는 신발이 없어서 우울했다. 거리에서 발이 없는 남자를 만나기 전까진. 동료들과 구명 보트를 타고 구조될 가능성도 없이. 태평양을 21일이나 떠돌았던 에디 리켄베커에게 그때 배운 가장 큰 교훈이 무엇이었냐고 물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마실 물이 있고 먹을 음식만 있으면 어떤 일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배웠지요. 타임의 과달카날에서 다친 병사의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다. 폭탄 파편을 목에 맞은 그는 7번이나 수혈을 받았다. 그가 쪽지를 써서 의사에게 물었다. 살 수 있을까요? 의사는 그럼요라고 답했다. 그는 또 쪽지를 썼다. 말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긍정적인 답을 들었다. 그는 다시 쪽지를 썼다. 그러면 도대체 내가 뭘 걱정하고 있는 거지? 당신도 당장 걱정을 멈추고 자문해보라. 도대체 내가 뭘 걱정하는 걸까? 아마도 대수롭지 않은 이유로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살면서 겪게 되는 일 중에 90%가 좋은 일이고 10% 정도만 좋지 않은 일이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좋은 쪽 90%에 집중하고 나머지 10%는 무시하면 된다. 반대로 걱정과 원망으로 위궤양이나 앓고 싶다면 그 빛나는 90%는 무시하고 나머지 10%에만 집중하면 된다. 생각하고 감사하라. 영국의 많은 청교도 교회에 새겨져 있는 문구다. 우리도 이 말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러한 은혜를 후하게 베푸신 하느님께 감사해야 한다. 걸리버 여행기를 쓴 조너선 스위프트는 지독한 염세주의자였다. 자신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비통하게 여긴 나머지 생일마다 상복을 입고 단식할 정도였다. 하지만 이 영국 문학 사상 최고의 염세주의자는 끝을 모르는 절망에 빠져 살면서도 유쾌함과 행복이 건강을 가져다 준다고 찬양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의사는 적절한 음식이라는 의사, 고요함이라는 의사, 그리고 즐거움이라는 의사다. 라고 말했다. 당신과 나는 이 즐거움이라는 의사를 하루 중 아무 때나 진료비 없이 만날 수 있다. 우리가 가진 엄청난 부에 관심을 집중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알리바바의 보물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당신에게 누가 100만 달러를 준다고 하면 두 눈을 팔겠는가? 당신에게 두 다리는 얼마를 받아야 할까? 손이라면
청력이라면, 아이들이라면, 가족이라면, 이 모든 자산을 더해보라. 그러면 록펠러 가문, 포드 가문, 모건 가문의 재산을 전부 준다고 해도 당신이 가진 것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가?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다. 쇼펜하우어는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늘 갖지 못한 것만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이런 경향은 참으로 엄청난 비극이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전쟁과 질병보다 더 큰 재앙이 여기서 비롯되었다. 뉴저지주 패터슨 19번가 30번지에 사는 존 발저의 사례도 그런 경우에 속한다. 그는 괜찮은 사람에서 불평쟁이 노인네가 되었고 심지어 가정이 파탄 날 뻔했다. 그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다. 군에서 나온 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지요. 처음에는 일이 잘 풀렸는데 머지않아 문제가 닥쳤습니다. 원재료와 부품을 구하기가 어려워졌거든요. 사업을 접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걱정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격도 변해 불평쟁이 노인네가 되었습니다. 얼굴에는 심술과 짜증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는데 그때는 그런 줄도 몰랐습니다. 물론 이러다가는 행복한 가정마저 잃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요. 하루는 한 직원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에서 제대한 젊은이로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지요. 존, 부끄러운 줄 아세요? 세상 걱정을 혼자 짊어진 것처럼 보여요. 회사 문을 잠시 닫는다고 해도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고마워할 일이 널려 있는데도 당신은 항상 구시렁거리고 있어요. 제가 당신의 입장이라면 부러울 게 없을 겁니다. 저를 봐요. 팔이 하나밖에 없고 얼굴 반쪽은 총에 맞아 날아갔어요. 하지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투정을 부리고 투덜거린다면 일은 물론이고 건강도, 집도, 친구도 모조리 잃어버리고 말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서야 제가 얼마나 부자인지 깨달았죠. 저는 지금과 다른 사람이 되겠다고, 이전의 나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내 친구 루실 블레이크는 비극적인 상황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다.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걱정하는 대신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한다는 진실을 깨닫기 전이었다. 나는 오래전 컬럼비아 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단편소설 작법을 배울 때 루시를 만났다. 9년 전 그녀는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 당시 그녀는 애리조나주 투산에 살고 있었다. 그녀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저는 정신없이 바빴어요. 애리조나 대학교에서는 오르간을 공부하고 시내에서 언어치료사로 일하고 제가 살던 데저트윌로 목장에서는 음악 감상 교실을 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파티, 춤, 야간 승마에 미쳐 살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저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심장이 문제였어요. 의사는 1년간 절대 안정을 취하며 누워 있어야 한다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다시 건강해질 거라는 격려의 말도 하지 않았어요. 1년 동안 병원 침대 신세라니, 병자가 되고 죽을 수도 있다니, 저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어째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벌을 받는 걸까? 저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매사에 반항적이었죠. 하지만 결국 의사의 말대로 입원을 했습니다. 그때 이웃에 사는 예술가 루돌프 바이처가 제게 말했습니다. 1년 동안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비극처럼 느껴지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도리어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스스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동안 살아온 날들보다 훨씬 더 정신적으로 성장할 기회라는 걸 잊지 말아요. 저는 차분한 태도로 새로운 가치관을 세우고자 노력했습니다. 용기를 북돋는 책도 읽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라디오에서 한 평론가의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의식 속에 있는 것들만 표현할 수 있다. 전에도 수없이 들었던 말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음속 깊이 파고들어와 뿌리를 내렸습니다. 저는 즐거움, 행복, 건강처럼 삶의 의지를 불어넣는 생각만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자마자 제가 감사해야 할 모든 것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사랑스러운 딸아이, 시력, 청력,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좋은 음악, 책을 읽는 시간, 좋은 음식, 좋은 친구, 제가 명랑해지니까 찾아오는 사람들도 점점 늘었습니다. 의사가 정해진 시간에 단 한 명씩만 병실에 들어올 수 있다는 안내문을 붙일 정도였죠. 그 후로 9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풍성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갑니다. 침대에 누워 보냈던 1년이 참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애리조나에서 보냈던 날들 중에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아직도 아침마다 제가 가진 복을 세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습관도 저의 소중한 보물입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상황에 처하고 나서야 비로소 제대로 사는 방법을 익혔다는 사실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루실 블레이크는 자기도 모르게 200년 전 세뮤얼 존슨이 깨달았던 것과 같은 교훈을 얻었다. 사무엘 존슨의 말을 그대로 옮겨보자면 모든 사건의 좋은 측면들을 바라보는 습관은 연금 1000파운드를 버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유명한 낙관주의자가 아니라 무려 20년간 불안과 가난, 굶주림으로 시달린 후 결국 그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가 되고 모든 시대에 걸쳐 가장 대화에 능한 사람으로 알려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로건 피어설 스미스는 간단한 문장으로 커다란 지혜를 전했다. 인생의 목표로 삼을 만한 것이 두 가지 있다. 첫째, 원하는 것을 얻어라. 둘째, 그것을 즐기라. 현명한 사람만이 두 번째를 성취한다. 설거지를 흥겨운 경험으로 만드는 법을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보르그일 달의 놀라운 용기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책 나는 보고 싶었다를 읽으라. 50여 년 동안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여성이 쓴 책이다. 1장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눈은 하나밖에 없다. 하지만 그 눈마저 심한 상처로 덮여 있다 보니 왼쪽 눈에 난 조그만 구멍을 통해 모든 것을 보아야 했다. 책을 얼굴 바로 앞까지 들이밀고 눈은 가능한 한 왼쪽으로 굴려 잔뜩 찌푸려야만 겨우 글자를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동정을 거부했고 보통 사람과 다른 취급을 받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 어린 시절 그녀는 친구들과 사방치기를 하며 놀고 싶었지만 땅에 그려놓은 줄을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친구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후 무릎을 꿇고 땅에 눈을 가까이 댄 다음 줄을 따라 기어다녔다. 이렇게 땅에 그려진 줄을 모두 외우자 금세 사방치기의 고수가 되었다. 집에서는 주로 책을 읽었는데 글씨가 큰 책에 눈을 바짝 대고 있다 보니 속눈썹이 책에 닿아 사각사각 소리를 낼 정도였다. 학위도 2개나 된다.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문학을 공부했고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문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녀는 미네소타주 트윈 밸리의 작은 마을에서 가르치기 시작했고 사우스다코타주 스폴스에 있는 어거스타나 대학의 언론학 및 문학 교수로 임용되었다. 그녀는 13년 동안 대학에서 가르쳤고 틈틈이 여성 클럽에서 강연을 했으며 책과 저자를 소개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그녀는 이렇게 썼다. 마음속 한편에는 눈이 완전히 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나는 우스꽝스럽게 보일 만큼
쾌활한 태도로 지냈다. 그러다가 1943년 그녀의 나이 52세 때 기적이 일어났다. 유명한 메이오 클리닉에서 수술을 받은 것이다. 이제 전보다 40배나 잘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녀 앞에는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 새롭고 신나는 길이 열렸다. 이제는 설거지를 할 때마저 흥겨웠다. 저는 설거지통에 마치 푹신한 솜사탕처럼 피어오른 하얀 거품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담가 작은 비누 거품을 잡는다. 거품을 빛에 비춰보면 작은 무지개가 형형색색 빛난다. 부엌에 난 창으로 내다보면 참새들이 펄펄 내리는 눈 사이로 재빠른 날개를 푸덕거리며 날아오르는 광경이 펼쳐졌다. 비누 거품과 참새들을 바라보며 큰 기쁨을 얻은 그녀는 이렇게 속삭이며 책을 끝맺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설거지를 할 수 있고 거품 속에서 무지개를 보며 눈 속을 날아다니는 참새를 본다는 이유로 신에게 감사한다고 상상해보라. 당신과 나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아름다운 동화 속 나라에서 평생을 살면서도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니 말이다. 걱정을 멈추고 새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다음 원칙을 기억하라. 평화와 행복을 부르는 법칙 4. 내가 가진 문제가 아니라 받은 복을 헤아려 보라. 5장. 나를 찾고 내 모습대로 사는 법. 노스캐롤라이나 마운트 에어리에 사는 앨리스 엘로드 부인이 내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 어렸을 때 저는 예민하고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가뜩이나 살이 찐 데다 뺨이 통통해서 실제보다도 더 뚱뚱해 보였죠. 어머니는 생각이 꽤 보수적인 분이셔서 예쁜 옷을 입는 건 어리석은 짓이라고 여기셨어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큰 옷은 입을 수 있지만 작은 옷은 찢어지기 마련이란다. 그러면서 엄마의 생각대로 입히셨어요. 저는 파티에 가본 적이 없고 즐거움이라고는 아예 모르고 자랐습니다. 학교에 있을 때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야외 활동은 꿈도 꾸지 못했고 심지어 체육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바보처럼 수줍어했거든요. 저는 제가 또래 아이들과 다르다고 여겼으며 누구도 저와 놀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른이 되고 나서는 저보다 몇 살 많은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와 달라진 것은 없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침착하고 자신감 넘쳤습니다. 제가 그토록 닮고 싶어 했지만 그럴 수 없었던 모습을 그들에게서 발견했지요. 나는 그들을 닮으려고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도 저를 저만의 세계에서 끌어내려 했지만 그럴수록 저는 점점 안으로 파고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초조한 나머지 짜증을 부렸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피했지요. 그러다 보니 초인종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두려워졌습니다. 저는 인생의 실패자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남편이 알아차릴까봐 두려운 나머지 남편과 함께 사람들을 만날 때면 억지로 유쾌한 척하고 과장되게 행동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며칠이고 비참한 기분이 들었지요. 결국 저는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자살을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가엾은 이 여성의 삶이 달라지는 계기가 있었다. 우연히 들은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이야기하던 중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아이들에게 항상 내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쳤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라.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겪는 모든 고통이 저라는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 틀에 억지로 스스로를 맞추려 애썼기 때문에 생겨났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저는 달라졌습니다.
제 모습으로 살기 시작한 것이지요. 제 성격을 곰곰 생각해 보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내려고 애썼습니다. 장점도 찾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색상과 스타일에 대한 공부를 하고 제게 어울리는 옷을 입었습니다. 스스로 손을 내밀어 친구도 사귀었지요. 처음에는 작은 모임에 가입했다가 어떤 일을 맡게 되어 얼어붙었던 적도 있었지만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마다 조금씩 용기를 얻었습니다. 비록 시간이 오래 걸렸어도 지금은 제가 꿈꾸던 것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저는 제가 힘들게 얻은 교훈을 가르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항상 내 모습으로 살아가라. 내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퍽 어려운 일이다. 여기에 대해 제임스 고든 길키 박사는 역사만큼이나 오래되고 인간의 삶만큼이나 보편적이다. 라고 말했다. 자신의 모습 그대로 살기를 꺼리는 것이야말로 많은 신경증, 정신병, 콤플렉스의 원인입니다. 아동 교육을 주제로 13권의 책을 쓰고 신문에 1000편이 넘는 글을 기고한 안젤로 파트리는 이렇게 말했다.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기를 바라는 것만큼 한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되려는 욕망이 가장 팽배한 곳으로 할리우드를 들 수 있다. 저명한 감독 샘 우드는 앞날이 창창한 젊은 배우들이 자신의 모습으로 연기하도록 만드는 게 가장 큰 골칫거리라고 했다. 그들 모두 2류의 라나 터너, 3류의 클라크 게이블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배우들에게 끊임없이 주지해야 한다. 대중은 이미 그런데 익숙하다고 이제는 새로운 걸 원해. 샘 우드는 굿바이 미스터 칩스와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같은 영화를 찍기 전에 몇 년간 부동산 업계에서 일하며 영업 감각을 키웠다. 그는 부동산 업계와 영화 업계 모두에 적용되는 원칙이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남을 흉내내면 그 무엇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다. 앵무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제 경험으로 볼 때 자신이 아닌 사람을 흉내내는 사람과는 가능한 한 빨리 관계를 끊어버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얼마 전 나는 백큐ම් 석유 회사의 인사 담당자 폴 보인턴에게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당시 그는 6만 명이 넘는 구직자들을 면접했고 취업에 성공하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도 쓴 터라 이 질문에 대답할 만한 자격이 충분했다. 구직자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처럼 구는 것입니다. 긴장을 풀고 솔직하게 말하는 대신 상대방이 원하는 답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가짜를 원치 않기 때문이죠. 위조 지폐를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기 마련이니까요. 어떤 전차 기관사에 따른 힘겨운 경험을 통해 이 교훈을 배웠다. 그녀는 가수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얼굴이 문제였다. 입이 크고 뻐드렁니가 튀어나왔기 때문이다. 뉴저지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무대에 섰을 때 그녀는 윗입술을 최대한 끌어내려 뻐드렁니를 가리려고 했다. 하지만 멋지게 보이려는 노력이 도리어 웃음을 사고 말았다. 이대로는 그녀의 가수 경력이 실패로 끝날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녀의 노래를 들었던 한 남성이 그녀의 재능을 알아보았다. 그는 직설적으로 말했다. 이봐요, 당신이 노래하는 모습을 봤는데 자꾸만 뭘 감추려고 하는군요. 뻐드렁니가 부끄러운 것 맞지요? 그녀는 당황했지만 그는 말을 이었다. 그게 뭐 어떻습니까? 그 뻐드렁니가 밉다고 누가 잡아간답니까? 감추려고 애쓰지 말아요. 자신 있게 입을 벌리고 노래해요. 당신이 당당하게 노래하면 사람들도 좋아할 겁니다. 오히려 그 뻐드렁니 덕분에 많은 돈을 벌게 될 거예요. 캐스 데일리는 그의 충고에 따라
자신의 치아 상태를 개의치 않기로 하고 이후로는 관객들에 대해서만 생각했다. 입을 크게 벌리면서 열정적으로 노래한 결과 그녀는 영화와 라디오 분야에서 톱스타가 되었다. 심지어 그녀를 흉내내는 코미디언까지 있을 정도였다. 저명한 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평범한 사람은 자신의 천부적인 정신 능력 중 겨우 10%밖에 쓰지 못한다. 고 말했다.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다. 우리의 잠재력에 비하면 우리는 반만 깨어있는 상태다. 우리는 몸과 마음이 가진 자원의 일부만 사용하고 있다. 넓게 보면 인간은 자신의 한계에 훨씬 못 미치는 삶을 살아간다. 인간은 다양한 종류의 능력을 가졌지만 그저 습관에 빠져 그 능력을 이용하지 않는다. 당신과 나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걱정하는데 단 1초라도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우리는 남과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세상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당신과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앞으로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흐르더라도 당신과 같은 사람은 결코 없을 것이다. 유전학이라는 새로운 과학에 따르면 당신은 아버지에게 받은 23개의 염색체와 어머니에게 받은 23개의 염색체가 조합된 결과물이다. 46개의 염색체가 만나 우리의 유전적 속성을 결정한다. 아만 샤인펠트에 따르면 각각의 염색체는 몇십 개에서 몇백 개에 이르는 유전자가 있고 어떤 경우에 하나의 유전자만으로도 한 사람의 삶 전체가 달라지기도 한다. 우리는 무시무시할 정도로 경이롭게 만들어졌다.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 결혼하고 출산했을 때 이러한 조합을 통해 바로 당신이라는 존재가 태어날 확률은 300조 분의 1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당신에게 300조 명의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그들은 전부 당신과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다. 이는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이다. 여기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면 도서관에 가서 아만 샤인펠트가 쓴 당신과 유전을 읽어보라. 자기 모습대로 살아야 한다는 주제에 대해서 내가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나 스스로 중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나는 쓰리고 값비싼 경험을 통해 이 진실을 깨달았다. 미주리주 옥수수밭을 떠나 뉴욕에 왔을 때 나는 미국 공연 예술 아카데미에 등록했다. 배우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 당시 나는 기발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너무도 쉽고 간단하면서도 확실하게 성공할 방법이라. 대체 왜 그토록 많은 예술가들이 지금껏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지 의아하기도 했다. 그 방법이란 존 드루, 월터 햄던, 오티스 스키너 등 당대 유명 배우들의 성공 비결을 연구한 뒤 그들이 가진 장점만 쏙쏙 뽑아 조합해서 모방하는 것이다. 그러면 최고의 배우가 될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발상이었는지 모른다. 누군가를 모방하느라 인생의 몇 년을 허비하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다른 어떤 사람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 촌뜨기의 머릿속에서도 내 모습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쓰라린 경험을 했으니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그러지 못했다. 나는 다시금 이 교훈을 배울 필요가 있었다. 몇 년 후 나는 직장인을 위한 최고의 대중연설서를 쓰겠다고 착수했다. 그런데 나는 책을 쓰면서도 연기를 배울 때 가졌던 어리석은 생각을 고스란히 되풀이했다. 많은 작가들의 근사한 생각을 빌려 한 권에 담으면 모든 내용을 망라한 최고의 책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나는 대중연설에 대한 책을 수십 권 구매하고 그 책들에 담긴 아이디어를 정리하느라 거의 1년을 보냈다. 하지만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얼기설기 짜깁기한 원고는
너무나 인위적이고 지루해서 아무도 읽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1년 동안 작업한 것을 쓰레기통에 그대로 처박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스스로 다짐했다. 비록 결점도 있고 한계도 있지만 너는 데일 카네기여야 해. 다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그래서 더 이상 남들의 장점을 조합하지 않고 애초에 했어야 할 일을 시작했다. 대중에게 연설하고 또 연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 관찰, 확신을 기초로 교재를 만드는 것이었다. 나는 월터 롤리 경이 말했던 교훈을 배웠다. 이제 평생 잊지 않길 기대할 따름이다. 내가 말하는 월터 롤리 경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진흙탕에 발을 디디지 않도록 자신의 옷을 땅바닥에 펼친 사람이 아니다. 1904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가르친 교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셰익스피어에 필적하는 책을 쓸 수 없다. 하지만 내 책이라면 쓸 수 있다. 당신 자신이 되라. 어빙 벌린이 조지 거슈윈에게 했던 충고를 따르라.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벌린은 이미 유명 인사였지만 거슈윈은 틴펜 앨리에서 주급 35달러를 받으며 근근히 살아가던 작곡가였다. 거슈윈의 재능에 감탄한 벌린은 지금 받는 것보다 3배의 급여를 줄 테니 비서가 되어 달라고 제안했다. 그러고는 이렇게 충고했다. 하지만 내 제안을 받아들이지는 말게. 그렇게 하면 벌린의 아류가 될 수밖에 없으니 말이야. 지금처럼 자신의 모습을 지켜나간다면 언젠가 인류 거슈윈이 될 거야. 벌린의 충고를 받아들인 거슈윈은 점점 시대를 대표하는 미국의 최고 작곡가로 성장해 나갔다. 찰리 채플린, 윌 로저스, 메리 마거릿, 맥브라이드, 진 오트리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내가 이 장에서 강조하는 교훈을 배워야만 했다. 그들도 나처럼 힘겨운 과정을 겪은 끝에 교훈을 얻었다. 찰리 채플린이 처음 영화계에 진출했을 때 감독은 그에게 당시 인기 있던 독일 코미디언을 똑같이 흉내내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모습을 찾기 전까지는 빛을 보지 못했다. 밥 호프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노래하고 춤추는 연기를 하며 몇 년을 허송세월하다가 자기만의 모습으로 재치 있는 말을 쏟아내면서 비로소 주목을 받았다. 윌 로저스는 수년을 보드빌 쇼에서 말 한마디 없이 밧줄만 돌렸다. 그도 자신만의 독특한 유머를 발견하고 밧줄을 돌리며 우스꽝스러운 말을 던지기 시작한 후에야 스타가 될 수 있었다. 메리 마거린 맥브라이드가 처음 라디오에 출연했을 때 그녀는 아일랜드 코미디언을 따라했지만 청취자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았다. 미주리주 출신의 평범한 시골 소녀라는 자신의 모습을 되찾고 나서야 비로소 뉴욕의 인기 스타가 되었다. 진 오트리는 텍사스 사투리를 쓰지 않고 도시 사람 같은 옷차림으로 자신이 뉴욕 출신이라고 주장했지만 사람들은 뒤에서 그를 조롱했다. 벤조를 튕기며 카우보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나서야 그는 영화계와 방송계에서 가장 유명한 카우보이라는 영예를 누릴 수 있었다. 당신은 세상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다. 그 사실에 기뻐하라. 당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최대한 이용하라. 결국 모든 예술은 자서전과 같다. 당신은 당신 자신만을 노래할 수 있고 당신 자신만을 그릴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의 경험, 환경, 유전이 만든 존재가 되어야 한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자신만의 작은 정원을 가꾸어야 한다. 잘하든 못하든 간에 인생이라는 오케스트라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악기를 연주해야 한다. 에머슨은 자기 신뢰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배우는 과정에서 이런 확신이 드는 순간이 온다. 부러움은 무지에서 나오고 모방은 자살 행위다. 좋든 나쁘든 자신이라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세상이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자신에게 주어진 경작지를 스스로 갈지 않으면 옥수수 한 포기조차 얻을 수 없다. 각 사람에게 내재된 힘은 새로운 것이기에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본인밖에 모르고 시도해보기 전까지는 본인도 알 수 없다. 작고한 시인 더글러스 멜록은 같은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말했다. 언덕 꼭대기에 소나무가 될 수 없다면 골짜기에 관목이 되라. 다만 시냇가에서 가장 좋은 관목이 되라. 나무가 될 수 없다면 덤불이 되라. 덤불이 될 수 없다면 한 포기 풀이 되라. 그래서 큰 길을 행복하게 만들라. 강준치 고기가 될 수 없다면 차라리 베스가 되라. 다만 호수에서 가장 힘찬 베스가 되라. 모두가 선장이 될 수 없으니 선원도 되어야 한다. 누구에게나 할 일이 있다.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은 가까이 있다. 큰 길이 될 수 없다면 차라리 오솔길이 되라. 태양이 될 수 없다면 별이 되라. 이기고 지는 건 크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저 당신이 하는 일에서 최고가 되라. 걱정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마음가짐을 갖고 싶다면 다음 원칙을 기억하라. 평화와 행복을 부르는 법칙오. 다른 사람을 모방하지 말라. 나를 찾고 내 모습대로 살아가라. 오랜만에 마음을 깊이 울리는 글을 만났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데일 카네기의 책이지만 막상 직접 읽어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책의 일부만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혜로운 인생, 선배가 건네는 따뜻한 조언처럼 느껴져 한 문장 한 문장 소중하게 읽어내려갔습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닌 삶의 구체적인 처방전. 이 책은 우리가 왜 걱정하고 불안해하는지, 그리고 그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알려줍니다. 책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과거와 미래에 대한 걱정의 문을 닫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 둘째,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닌 이미 가진 것들에 집중하는 감사하는 마음. 마지막으로 타인을 흉내내는 것이 아닌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용기입니다. 수많은 일화와 비유를 통해 이 단순한 진리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방식이 전혀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깊은 공감과 함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책을 읽는 내내 수많은 문장의 밑줄을 긋고 싶었지만 특히 제게 큰 울림을 주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윌리엄 오슬러 경이 이야기한 오늘이라는 방수 구역 안에서 살아가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그때 그랬더라면 하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앞으로 어떡하지 하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현재를 소진하곤 하잖아요. 배의 구획을 나누어 침몰을 막는 방수 격벽처럼 우리의 삶도 어제와 내일을 차단하고 오직 오늘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비유가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군의관이 신경쇠약에 걸린 병사에게 들려준 모래시계 이야기는 정말 인상 깊었어요. 수많은 모래알을 한 번에 통과시키려 하면 모래시계가 망가지듯 우리의 삶도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고르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말이 지금 저에게 꼭 필요한 조언 같았거든요. 늘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걱정하며 스스로를 들볶던 제게 한 번에 모래알 하나 한 번에 하나의 일이라는 주문은 마음의 속도를 늦춰주는 브레이크가 되어주었습니다. 나는 신발이 없어서 우울했다. 거리에서 발이 없는 남자를 만나기 전까진. 이라는 문장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사소한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며 스스로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내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 두 다리로 걷고 두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는 습관이야말로 행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을요.
가장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던 부분은 나 자신으로 살아가라는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SNS 속 화려한 모습들을 보며 부러워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재능을 가진 사람을 보며 위축되기도 하죠. 저 또한 다른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에 제 자신을 깎아내리고 저만의 색깔을 잃어버렸던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책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모방은 자살 행위라고. 우리는 300조 분의 1의 확률로 태어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라고 말이죠.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남을 따라하려 애썼던 제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언덕 위의 소나무가 될 수 없다면 시냇가의 가장 좋은 관목이 되면 된다는 시처럼 저만의 자리에서 저만의 방식으로 최고가 되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기준에 저를 맞추지 않고 저만의 정원을 가꾸어 나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막연한 위로를 건네지 않습니다. 왜 걱정이 불필요한지, 그리고 그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삶의 태도를 통해 알려주는 든든한 인생 지침서와 같습니다. 만약 지금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이 책을 통해 오늘이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 또한 오늘부터 새벽에 바치는 인사의 시를 매일 아침 되새기며 하루하루를 새로운 삶처럼 소중히 살아보려 합니다.